도대체 나경원은 왜 떨어진 겁니까, 이용 선배? 글쎄요, 제가 좀 요번에 느낀 건 그냥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는 뭐 따로 취재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그 윤석열 파면됐을 때 그 아스팔트 세력들이 그 저기 뭐 난동을 부리고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네. 되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보다 되게 얘들이 좀 세력이 작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서 국민의힘도 그 아스팔트 난동 세력이 거의 장악을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나 의원한테 표가 가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안 갔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뭐 이제 좀 더 강경 보수들이 반대했던 강경 보수들의 세력이 예상보다 작은 것 아닌가. 특히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을 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윤석열 자기가 당대 그 후보가 되면 윤석열 출당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최상병 특검에도 계속 찬성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안 의원에 대한 호감도 별개로 이제 국민의힘의 의외로 그 좀 상식적인 그 당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안 의원 개인을 떠나서 국민의힘에 만약 이런 상식적인 당원들 이런 보수들이 더 많다고 하면 이게 뭐 국민의힘을 봐서도 한국 정치 전반을 봐서도 이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캠프별로 아전인 소식 해석이 좀 많았는데 뭐 패배한 측에서는 김문수하고 홍준표한테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한테 표가 안 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이용 선배 말씀대로 된 측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탄핵 문제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이제 1차 경선을 보면 이제 역선택 방지한다고 하지만 이제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도 보수층, 뭐 무당층도 포함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번 결과 보고 제가 안철수 후보 오랫동안 봤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여론조사로 지금까지 왔던 사람이다. 그만큼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의 인지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 이용국 기자 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윤석열 뭐 윤어게인 신당 이야기 나오고 뭔가 윤석열 또 등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윤석열이 등장할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윤한테 뭐 이야기를 듣고 출마했다는 나경원 의원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진단을 해주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4강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제 1차 경선이 있었는데 사실 방송으로 토론회 같은 거 보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약간 코미디 같았는데요. 일단 뭐 이게 홍 의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 예전에 그 사석에서도 보면 자기 개그맨 시험 뭐라고 그랬는데 그때 유신 나서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냐, 그다음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 입었느냐, 뭐 이런 질문은 유치해서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유치하게 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한 거잖아요. 홍준표한테 공개를 한 거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을. 정말 유치한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전 대표도 지지 않고서 난 탈당 경험도 없고 특활비 집에 갖다 준 적도 없다. 그러니까 특유의 깐죽됨을 이제 시전을 하셨는데 이 홍 전 시장이 예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할 때 그 원내대표 특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걸 집에 생활비로 가져갔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세게 됐었는데 요걸 이제 다시 이제 깐죽대면서 난 특활비는 그래도 그렇게 안 가져갔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참 꼴보기가 그렇다 그런 얘기했고 또 안 의원하고 오늘 얘기한 안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도 뭐라 그러냐면 안 의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정광훈당 가라.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나경원 의원은 안철수 의원, 안 의원을 상대로 뻐꾸기다. 너 탈당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 경선 전반이 지금 좀 약간 나사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게 뭐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도의 뭐 저지 코미디가 많았죠. 그러니까 아까 뭐 나경원 의원 얘기했죠. 나경원 의원 사실 뭐 처음 등장할 때부터 무슨 뭐 드럼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약간 군살이 아니고 약간 근데. 안습 느낌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자가 토론회할 때 사회자가 이제 묻는 질문이 연습 게임이라면서 뭐 바퀴벌레랑 자동차 바퀴 중 하나 뭐 골라서 다시 태어난 밸런스 게임 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하냐 이게 지금 좀 더 이렇게 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면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뭐 국정청사진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런 걸 할 여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상 이게 보면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을 반대해온 당이잖아요. 이 당이 사과 제대로 한번 한 적 없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4강에 막차를 타고 탑승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기본적으로 대선판에 끼칠 영향력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좀 영향력이 미미하다.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운 행보를 너무 많이 보여왔고 그래서 이분이 가져왔던 그러니까 아까 김준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가진 건 인지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안철수 의원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 좀 식상하다는 느낌도 있고. 근데 나머지 후보들이 너무 아니니까 안 의원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뭐 좋게 얘기하면 경선 판도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네.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자면 사실 안 의원이 이제 중도를 기반으로 중도 보수, 중도 진보를 이제 아우른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세운 게 새정치고요. 근데 본인이 이걸 영향을 발휘하려면 자기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거를 별개로 자기의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의원이 정치권에 너무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망스러운 행보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 아젠다를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안 의원이 과연 국민의힘 경선판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대선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대단히 저는 회의적인데 또 잘못되면 그때 다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우 선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용 기자 말했던 거 저도 약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차 경선은 사실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0%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이 선거인당 50%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당심이 그러니까. 크게 반영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힘에 들어본 지가 벌써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과연 이 국힘이라는 정당에 이제 착근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이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좀 미흡하겠죠. 그래서 안 후보가 아마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조금 큰 뭐 개의가 없는 한 좀 이제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선판을 무려 앞에 3번이나 겪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대선만 이번까지 하면 4번째인데요. 사수생이죠. 예, 네. 사수생이고 일단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선 본선에는 한 번만 나갔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못 나갔는데 여기서 무시하지 못할 게 이분이 어쨌든 이런 역사적 현장에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중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본인도 아마 그 정도의 내공은 쌓여 있을 텐데 다만 본인의 정치 감성과 행동들이 따라오느냐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은 욕심꾼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정치판에 나서서 본선에 한 번밖에 못 나가봤잖아요. 항상 유력 후보였는데 그리고 뭐 양보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도 나가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 본선에 나가서 내가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성공한 사업가고 성공한 개발자였기 때문에 이번 정치 한번 다시 해보겠다는 어떤 열망과 이런 도전의식 같은 거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만 못 두고 온갖 조롱을 다당하면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로 대선에 나와서나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고 완주를 안 하고 남 좋은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대체? 기본적으로 이제 이른바 이제 무소속 후보로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이른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양쪽에서 이제 압박을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2012년 안철수 현상 등이 없고 무소속 나왔을 때도 민주당하고 이제 단일화 할 때도 그 민주당 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나중에 뭐 자기가 이제 창당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른바 이 제3지대 정당이 자리 잡지 못하는 한국 정치 풍토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안 의원 본인의 리더십 문제도 사실 있긴 합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근데 아까 뭐 이용 선배도 이야기를 잠깐 하던데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 그 참모 오래 했던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7년인가 이제 대선 때 박근혜 탄핵으로 이제 열렸던 대선 때 안 후보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아직 이제 정책도 잘 준비도 안 됐고 그러니까 정책 준비하는 시간 좀 갖고 조직도 좀 더 다져가지고 2017년 대선을 건너뛰고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했던 말이 그거랍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데 선수가 준비 안 됐다고 올림픽을 안 나갑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어떤 권력 의지도 강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아마도 그 권력 의지가 강한 점은 본인의 인생사를 보면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였고 성공한 벤처 기업인이었고 그러다 정치에까지 입문을 하게 된 건데 두 분은 혹시 안철수 후보를 좀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안 후보가 이제 처음 대선 나와서 2012년 때 이제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 담당 팀인가요? 팀장이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봤는데 뭐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정치 초년생이고 이러니까 약간 사람 눈 마주치는 걸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꺼려하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뒤로는 대선 이후에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제 이미지 변신을 많이 했죠. 머리도 이제 뭐 지금 저 뒤에 사진 나오지만 이제 2대8에서 이제 머리 맞아요. 짧게 네. 치고 그다음에 뭐 본인 강하게 보이려고 강철수라고 해서 눈에 문신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이 뭐가 약점이라는 걸 알고 그걸 이제 이미지 변신을 통해서 좀 이제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안철수는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담당을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정치부장 할 때 한번 그 저희 팀하고 전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나가긴 했는데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정치 얘기 안 하고 제가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상당한 영화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안 의원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거나 할 때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한 영화였고 좀 재미는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맨날 뭐 국민의 생명, 뭐 시민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기본 소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안 의원이 발언들을 들을 때마다 이 영화가 좀 화제가 되니까 괜히 언급하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근데 네. 만나보니까 정말 좀 영화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레이 그 타이틀을 한 수백 장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예, 그래 네. 그런 얘기하고 그때 저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최근에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만들었죠. 네네. 이 감독이 만들었던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자기가 최근에 그 아주 감명 깊게 봤다, 아니 재밌게 봤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무미건조한 그 어떤 다큐 같은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격이 좀 보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영화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때 느낀 거는 눈도 잘 마주치고 근데 좀 순진해 보였어요. 그때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 감정은 좀 그 보였던 행보와 달리 좀 순진해 보였다. 그러니까 보이는 정치 행보는 도저히 이해 못할 것들이었는데 의외로 만나 봐서는 좀 순진해 보이더라. 이런 좀 의외의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안철수를 보면 원칙이랄까 뭐 자기 고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외국 시트콤 같은 데 나오는 이제 이공계 너드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2017년 대선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안 후보가 그러니까 한창 잘 나가다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3위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선 앞두고 하루 전날인가 이제 참모들이 이 이제 낙선 대비한 기자회견문을 준비해가지고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당선 기자회견문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고집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용욱 기자도 말했지만 이제 이 측근들 중에서는 참 착한 분인데 이게 정치인들 좀 닮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술 잘 안 먹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넷플릭스나 책 같은 거 보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예 안 사귀는 스타일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참모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안철수 자기가 봤을 때는 안철수를 잘하는 인물이 1위가 이준석이다. 뭐 이준석 뭐 악연은 유명하죠. 그래서 나중에 서로 뭐 악마니 무슨 뭐, 맞아요. 네. 뭐 아픈 사람이니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엄청 치고받았는데 두 번째 안자라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안철수 멘토라도 불렸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이상돈 교수라고. 이상돈 교수가 많이 한다. 그래서 네. 이상돈 교수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보니까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는 사람 만나지 않는 사람이다. 아싸다. 그리고 의회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염증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말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윤석열하고 단일화할 때도 그렇고 자꾸 말 바꾸기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다는 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호평인 것 같습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싸가 정치를 한다. 그것도 의회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굉장히 이렇게 뭐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 이분이 사실은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물론 이제 이분이 돈을 잘 쓰는 분인지 안 쓰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재산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정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돈 쓰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이분을 제가 뭐 따로 다니면서 담당을 한 것은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녁 자리는 뭐 그냥 적당한 식당에서 정갈하게 식사를 했고요. 저분은 좀 뭐라 그러지? 이제 술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고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새정치한다고 해서 명망가들이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수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 계셨던 그 장하성 고려대 명예교수도 처음에 그곳에 갔었죠. 그리고 뭐 최장직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갔는데 예. 안 의원이 그 되게 관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식사 같은 것도 잘 안 챙기고 뭐 아무튼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서운함을 느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한 거는 뭐냐면 공부는 잘했는데 나머지 이제 인간에 대한 관계라든가 정치 감성 이런 거는 정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학자는 뭐 돈 안 쓴다 이런데 제가 사실 그건 목도한 바는 없고요. 네. 아니 그럼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가 정치에 입문을 시킨 겁니까? 그러면 그때 뭐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이제 당시 이제 시골의사였던 박경찰이 이제 그때 누구죠 김재동 씨하고 같이 이제 청춘 콘서트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뭐죠 무릎팍 도사인가요? 그때 나와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인기가 몰렸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아마 이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때 이제 박원순한테 자기가 이제 완벽한 양보를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이거 다른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관심이 몰리고 이런 뭐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지금 저 기억나는 게 저희 회사에서도 심지어 안철수 현상이란 무엇인가라고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책도 엄청 나왔죠 그때 그죠. 그러면서 뭐 그때 기존 정치와 다른 틀을 만들자는 이제 유권자들의 욕구가 안철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저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혹시 창간기념일에 안철수가 이제 대선 도전한 그 해에 우리 창간기념일에 밤에 몰래 와가지고 케이크 주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지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건 더 여당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 오래 알던 형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때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하냐 마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시절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안철수는 정치할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정치권에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좀 먹고 살기 어려지면 사회에도 나가시고 그랬던 분인데 안랩에서 잠깐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기는 정치에 할 거다.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굉장히 관심사였던 시절인데 지금 뭐 청춘 콘서트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욕심이 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시각은 별로 없었는데 딱 그렇게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좀 약간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좀 이렇게 밟아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이 되게 좀 즉흥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본인이 생각한 어떤 그 로드맵이 있었겠죠.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다 보니까 별명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본인의 특기도 본의 아니게 알려졌는데 아재 개그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그게 이제 안 후보의 약간 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그 아재 개그 들고 나온 게 약간 웃기에는 좀 애매한 썰렁한 농담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이제 당시 뭐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연대 얘기하면 고대 분들이 소스페한다라든가 제가 좀 조금 그나마 좀 웃겼다고 생각했던 게 세종대왕 우유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웃긴데? 네, 좀 웃기죠 이거는. 이거는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기자단 식사 자리에서 올라온 회를 보면서 야 진짜 회를 먹으니까 진짜 회식이네요 했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그 안철수의 농담하고 있는 자리 옆에서 썩은 미소를 하면서 웃고 있는 경향신문 기자가 있는데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자한테 들었던 안철수의 아재 개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제일 추운 대학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 서울의 제일 추운 대학이요? 네.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아마 경상도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 정답은 시립대입니다. 시립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게 우리만 웃는 거 아니겠죠 지금? 보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저는 때문에. 웃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뭔 소리고 이래.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걸 활용하려다 보니까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2017년도인가 그때 뭐 어디 가가지고 대머리가 되면 생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매력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탈모인들이 이거 뭐 인권 감수성이 뭐 이렇게 없냐라고 해가지고 엄청 논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웃긴데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아재 개그를 잘 구사하는 반면에 당대표를 2번이나 했죠. 국민의당에서도 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했는데 오히려 당대표로서 역할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호평이 많았다고요. 호평이요? 호평.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일단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때 취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누구를 세우잖아요. 본인이 욕을 먹을 것 같으면 당시에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뭐 손학규 전 대표 바른미래당 뭐 이렇게 세워놓고서 마음에 안 들면 내치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들도 했던 것 같고 도대체 저걸 어디서 결정을 해왔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이건 들은 얘기지만 참모진들하고 막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회의 때 이제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는지 뭐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이것도 역시 여기인데 그 바른미래당 때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이 했잖아요. 네. 둘이 서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달이 걸러 들은 얘기인데 유 전 의원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약간 좀 잠깐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안 전 의원은 의외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맞아. 안철수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잘 남에게 잘 안 하네.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분들 특징이 이게 다른 사람을 안 돌아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구나.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약간 이공계 스타일 사람들의 약간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 중에도 저런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착한데 얘를 잘 알기 전까지는 정말 저놈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을 하도록 했을까. 뭐 근데 지금 안 의원을 보면서 친구 얼굴이 자꾸 겹쳐지더라고.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제 친구 얼굴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변 눈치 없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로직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좀 뭔가 안 맞고. 근데 안 의원도 기본적으로 그런 이공계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고 정치 검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호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하잖아요. 이공계 너드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가 그러면 그런 데서 벌어지는 온갖 것들이 있겠죠.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상의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못 살폈다든가 아니면 뭐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권한을 맡겼는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시 내가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도 새 정치한다면서 쟤들 왜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왜 권력을 줬다 뺐거나 예컨대 바른미래당이 벌어졌던 일 같은 경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혹평을 하게 되고 본인도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인 안철수의 신선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안철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통화도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도 안철수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초창기 그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초창기 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되게 뭐 양질의 이제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당시에 모였다가 떠난 사람들 모이면 이제 예비내각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느냐에 대한 이 답변을 이제 한 게 있더라고요. 지난 3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회사와 달리 이제 정치라는 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비밀이 새나간다. 그래서 자기가 이 코어, 그다음에 그룹장 이런 식으로 레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마 정보를 조금씩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독선적으로 한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원톱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킨 기업가 출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국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안철수 대표 시절에 뭐 이제 후보 시절이죠. 그때 이제 여러 번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경우가 많죠.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캠프로 모셔올 때 주변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마지막에는 물론 데리고 왔지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리더십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약간 비선 논란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뭔가 이런 다르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걸까? 근데 네. 그게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안 의원이 이제 2015년인가 메르스 사태 때 한번 굴욕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그 한국하고 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이제 결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부 세종청사에서. 네네. 그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안철수 그 의원이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출입을 통제당해가지고 못 가고 그 문 밖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서 그게 찾아보시면 안철수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참모들한테도 안 알리고 해서 참모들한테 오히려 기자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거꾸로 여기 지금 안철수 의원 와 있는데. 너무 엉뚱하다. 근데 네. 그때 물론 이제 안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메르스에 대한 이제 경각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당시 이제 부인 김경현 교수도 이제 의대 교수고 이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중에 누군가가 안 의원한테 잘못된 정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 의원 단점이 이제 인맥 관리하는 능력인데 이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꾸 내치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약간 자기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실베니아 왔던 동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외국 인맥은 몰라도 국내 인맥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안 의원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신뢰를 잘 안 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서울대 의대 출신들 엘리트라고 동문들. 야, 그런 저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녀들이 보는 인물 전집을 봤더니 거기에도 있을 정도의 인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분들 중에 애들이 보는 동화 같은 수준의 그 인물 책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까 인맥 관리해서 이제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안 의원에서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돌아가신 그 김종필 자민련 그 전 국무총리 겸 자민련 총재하고 갔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의원을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안 의원이 처음에 이제 당적을 자꾸 옮기잖아요. 민주당, 바른미래당, 맞아요. 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에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있을 때 이제 갔던 그러니까 새정치국민연합이죠. 거기 있을 때 안 의원한테 몸을 실었던 사람들이 국민의당까지는 따라간다. 근데 과연 국민의힘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겠네요. 말을 하고 또 네. 하나는 안 의원이 처음에 내세웠던 게 새정치잖아요. 거대 양당 영증 난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난 안철수가 끌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본인이 거대 양당에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안 의원의 퍼스널리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안 의원의 정치 행보가 사람들을 안고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변명하면 변명을 하시더라고요.